안녕하십니까. 우리 생명존중 강좌, 오늘이 11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연명의료와 존엄사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그런 어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존엄사도 마찬가지로 요 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혹은 많은 그런 어떤 고민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먼저 우리가 이 존엄사 또 연명의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락사를 택한 거죠.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Successfully ended his life and ended his long journey today with an infusion of Nembutal, and he died at 12:30.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던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Look, David's journey, his long journey here and his eventual successful end to his life and his preparedness to talk so openly about it has really had this issu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이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104세 되시는 호주의 구달 박사. 네, 식물학자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는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락사는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안락사를 갖다 이제 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안락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안락사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료적 조치를 통해서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안락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락사에는 구달 박사 같은 경우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또 삶을 갖다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역시 그 결정이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료적인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안락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안락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냐면요. 사실은 영어로 안락사는 유타나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앞에 이야기하는 유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타나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어의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진 합성어이니까는 유타나시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로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춰서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하는, 즉 좋은 의미의 죽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하고요. 환자에게 모르핀을 갖다가, 몰핀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치사량 이상의 몰핀을 갖다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환자에게 몰핀을 치사량 이상으로 주사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치사량 이상의 어떤 약물 주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우리가 적극적 안락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다면 이런 안락사가 조금 전에 스위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그 중에 관련된 나라들 뽑아봤습니다. 근데 스위스의 경우에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적극적 안락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을 투여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데 여기는 뭐가 개입이 되어 있냐면 의사의 행위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즉 의사가 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스위스는 그거는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조력 자살이 스위스는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은 의사가 하되 행위는 본인이 스스로 밸브를 열어서 약물이 투입되도록 합니다. 그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력 자살이고요.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락사에 대한 그런 이제 국가적인 그런 그 현황을 갖다 나타낼 때 스위스가 대부분 위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허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연명의료를 갖다가 안 하는 거지. 예. 이제 뭐 그 심장박동이라든가 또는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죽음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소극적 안락사 다 이게 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벨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조력 자살이 이제 허용이 안 되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력 자살이 허용이 안 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의사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연명의료를 갖다가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허락이 되어 있는데, 조력 자살은 허용이 안 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 허용이 되는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나이라든가 또 불치병인 경우에만 한한다라든가 이런 제한이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다르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조력 자살은 허용이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안락사 허용되는 대표적인 국가로 세 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의사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적극적인 안락사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연령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12세 이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12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보호자 동의하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도 허용이 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 자살의 경우에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여기에 스위스로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렇게는 하지만은 자살하러 갑니다. 죽으러 가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가 이제 2003년에 안락사 의력
그 의사에 의한 조력 자살 이런 것도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데 자국민의 경우라는 거죠. 예.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스위스에서는 그런 이제 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락사와 조력 자살의 차이는 뭐냐?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갖다가 약물 처치를 하고 행위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제 안락사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의사가 직접 약물 처방하고 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라든가 또는 그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중단을 해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소극적 안락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는 소위 얘기하는 최근에는 존엄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안락사하고 조력자살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력자살 또는 조력 죽음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약물 처방이라든가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밸브는 누가 여느냐? 약물 조입은 본인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력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자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돕는 그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행위들이 특히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 통계가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자기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가서 조력자살을 통한 안락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등록한 사람들이 독일에도 합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독일이 가까운 이웃인 독일이 제일 많았어요. 3,223명. 영국, 미국. 미국은 자기네 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우리나라도 18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일본, 중국. 그런데 2016년에 이런 통계였었던 것이 2018년에 가니까 늘어나죠. 그렇죠? 독일, 영국 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몇백 명씩 늘어났고요. 한국의 경우는 18명 했던 것이 32명.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47명으로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공식 통계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통계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47명으로 실제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일본, 태국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도 2명이 이 조력 자살을 통해서 스위스에서 2명이 생을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국내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이 단체는 2016년과 지난해 각 1명씩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곳을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처방해준 약물을 환자가 직접 복용해 목숨을 끊는 방식입니다.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자살이란 이름으로 한 해 약 200명이 이곳에서 안락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명의 한국인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나 일본, 태국 회원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과학자 데이빗 구달이 104세에 스위스로 건너가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약 3만 5천 명의 환자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복지부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에서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뜨겁게 작년, 재작년 이러한 뉴스가 화제가 됐었어요. 이 뉴스는 작년 초에 있었던 뉴스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 2019년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20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잘 인식이 안 되는데 그러한 뉴스가 2019년 3월에 있었던 뉴스예요.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락사를 하든 또는 존엄사를 하든 한데 어쨌든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갖다 마감하게 되는지 그걸 갖다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생명 마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사를 하느냐, 비자연사냐. 자연사의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노화사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기능을 못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경우고, 비자연사의 경우에 비의도적이냐,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인 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었는데 생을 마감하는 사고에 의한 죽음 또는 질병에 의한 죽음인 것이죠. 의도적인 경우에는 자살 또는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역시 타살, 그리고 안락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안락사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환자적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환자적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죽음을 갖다 택하는 자발적 안락사가 있고, 반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발적인 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반자발적인 경우는 본인의 동의도 없는데 나를 갖다 안락사 시킨 거. 또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환자 대신에 내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그런 유형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인 거는 본인이 처방하는 거, 처치하는 거. 예. 그래서 약물 주입을 갖다가 환자에게 해서, 물론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약물 처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지.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중단하는 거예요. 호흡기 떼고, 예, 수혈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이것이 소극적 안락사고, 요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력 자살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밑에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지만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 그리고 연명 치료 중단,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안락사의 종류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위스에 가서 그래서 외국인도 가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거리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로 방송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축제를 했을 당시에는 이제 디그니타스라는 단체에 47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었고, 또 엑시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여기 70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이 향후에 조력 자살을 신청할 때를 대비를 해서 미리 회원으로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re we go. I have a safe journey. See you sometime. God.
I'm not afraid to touch the toe, and especially in this condition, I welcome it. I feel I'm in a hell, I feel hell now, and I really do want to stop it.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80.7%가 나왔어요. 2016년 결과에 비해서 무려 15%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52% 정도가 이제 죽음의 권리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굉장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이 죽음의 질 지수를 각 국가별로 뽑고 있거든요.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하고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지수로 만들어서 표출한 지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80개국 중에서 16위로 나타났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질을 봤을 때 죽음의 질 지수는 좀 많이 모자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아직 죽음, 사람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하는 데는 아직 관심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위스 안락사를 택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방해됐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이제 2019년 작년 말에 방해됐었던 내용이거든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한 4-5달 정도 전인데 요때 이제 47명이 등록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숫자까지 밝혀졌던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안락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찬성의 경우에는 아픈 동물의 경우도 안락사 시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이 동물이라고 달라서 그런 거냐? 사람의 경우는 왜 안 되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본인의 결정권, 본인의 권리인데 왜 국가가 막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찬성 논리고요. 반대하는 측면은 예를 들어서 특히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지 죽음을 갖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반대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도 남의 목숨을 갖다 의도적으로 끊을 수는 없다. 안락사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가 되든 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하는 그 이면에는 그 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거를 갖다 같이 살펴보면 대략 한 9가지 정도를 갖다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반드시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이라든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든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많거든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래서 찬성론의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지가 고통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그런 유일한 수단. 세상에 유일한 수단이라는 건 없지만 수단이다. 그런 것들을 갖다 허락해줘야 된다. 그런데 반해서 반대론자의 경우에는 고통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진통제라든가 등등. 왜 꼭 죽음만이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선택성 부분에서는 이거 스스로 죽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권리다. 개인의 권리다. 근데 이건 사회적 강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가족의 역할은 고통 경감을 위한 죽음, 스스로 죽고자 하는 그런 권리를 갖다 가족 측면에서는 지지한다. 라고 하는 찬성론에 반해서 반대의 경우에는 아니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도록 가족이 돌봐주는 그런 것도 가족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의료행위, 즉 의료행위를 열심히 해도 회복 불가능한 건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근절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부담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자살을 방조하고 이런 거 곤란하다라는 얘기고요. 의사의 판단은 환자의 선택을 갖다가 굉장히 존중한다. 찬성 측면이고요. 반대하는 측면은 의사는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찬성하는 측면이 이거예요. 생명은 그 자체로 유한하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의 의료 자체가 오히려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반대하는 측면은 생명의 보편적인 존엄성, 이걸 갖다가 우리가 훼손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책임 소재는 허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안락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그 본인의 책임이 어디까지가 타인의 그런 것들인지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죽음의 허용 조건이 불치병의 환자를 갖다 넘어서 치매라든가 굉장히 그 어려운 질병 같은 경우는 이거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찬성해야 된다. 여기는 무한정 확대하는 거 곤란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죽음을 조장하는 측면에서는 안락사 인정이 실제로 아까 벨기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12세 이상은 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락사 인정이 실제 죽음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그 나라를 갖다 예를 보더라도 안락사가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죽음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논거들이 이렇게 대립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요. 안락사의 찬반 논거는 이런 거예요. 찬성론적인 측면에서는 정리를 하면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갖다 줄이고 환자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선택적인 부분이 있고요. 반대론적인 측면에서는 다 뭐냐면은 생명을 경시하는 또 살인죄가 이게 악용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생명의 존엄성 측면에서 이제 반대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엄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존엄사는 조금 뒤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죠.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갖다 유지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보류하거나 또는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답고 존엄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조치를 갖다가 우리가 존엄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안락사하고는 조금 또 이제 다른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존엄사가 가지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바로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하고요. 안락사가 의도적인 죽음을 갖다가 가져온다면은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가 의식이 있어서 극심한 고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없애는 그런 차원이 있다면은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생명 연장 장치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존엄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극적인 안락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던 안락사하고 존엄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가 못 견디겠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존엄사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존엄사와 안락사를 좀 구분하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안락사는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실제로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치료 등등을 이제 거부하는 것인데요. 네. 그와 다르게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연명 치료 중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통증을 줄이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소생 불가능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일을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름은 깁니다만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그 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됐습니다만 요건들이 이거를 이제 법제화한 것이고요. 기타 이 법에 보면은 연명치료가 무엇인지 임종 과정이 무엇인지 등등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존엄사하고 안락사의 차이를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존엄사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이런 것들은 중지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취지가 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